네, 계속해서 그 전자화폐 시대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미국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하지만은 일단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더 많은 돈이 대출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맡아놓은 돈에서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금을 가지고 보관증을 써준 게 이제 화폐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 은행 지폐에. 그 금을 찾아다가 금으로다가 거래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지폐를 가지고 그냥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을 찾으러 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맡아놓은 금 중에 10%만 가지고 있으면 여하간에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응대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10%만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그 10%라는 게 지급준비율이에요. 나머지 금 90%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데 쓰는 거죠, 은행이. 다른 데 돌려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도 이제 예금을 1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을 어딘가로 대출을 다시 돌려요. 대출을 돌리든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예금 맡아놓은 거 중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맡아놓은 예금 중에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율을 갖다가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지급준비율이 퍼센테이지가 10%면은 이게 계속 어떤 승수 효과를 내면서 돈이 나머지 90%가 이제 계속 연달아 작용하면서 큰 돈이 시중에 돌게 되고 이 지급준비율을 조금만 높여도 이게 큰 폭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어떤 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 그래서 그 연방 준비, 그 준비가 요 준비인 거예요. 연방 준비 이사회가 그 율을 조절을 해요. 은행 간의 그런 어떤 뭐 규약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누가 할까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나요? 뭐 법으로 하나요? 금융감독위가 하나요? 누군가 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대출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면은 대출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많아져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죠.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장에서 각종 채권을 사들이면서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채권뿐만 아니라 뭐 시중에서 뭔가 현물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세 번째 방법, 시장에서 각종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만으로 그때까지 통화량보다 50%가량 통화량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매우 위험한 정책 결정이었을지 몰라도 큰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죠. 그럴지는 몰라도 여하간 그처럼 통화량은 큰 폭으로 조절될 수 있음을 보인 사례인 건 맞아요. 여하간 통화량은 이만큼도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의 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량이 추가로 공급되어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추가로 공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만으로도 다른 국가들도 대략 비슷한 방법으로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코에미 체제하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중앙은행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융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것인지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위가 있어요. 코엠에 그 역할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그냥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어느 방법이든지 바보 같긴 매한가지거든요. 아니면 아예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계추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늘 한쪽으로 가 있는 시계추를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매번 가운데로 가라고 툭툭 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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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기를 오른쪽에 가 있네 그러고 여기서 확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더 가겠죠. 왼쪽으로 가 있네 그러고 확 밀어버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통화량 조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계추의 진폭만 커져가지고 안정시키고자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불안정의 크기만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의 의견대로 뭐 호모죠. 뭐 키도 크고 뭐 최고 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뭐 하는데, 여간 주로 이제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칭송하는 학자예요. 어떤 자유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을 갖다가 뭐 너무 엉터리라서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혹평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어떤 뭐 공산주의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의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경제학자의 의견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공황을 해결한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평하고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회복되는 기간은 상당했으며,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오히려 더욱 빨리 불황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둘은 아주 대표적인 앙숙이죠. 이 하이에크가 케인스가 하이에크의 우상이었어요. 케인스가. 근데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답을 하면서 하이에크랑 케인스랑 아주 엄청 싸우죠. 이제 학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도 좀 많이 서로 싫어진 거는 같은데, 근데 여하간 하이에크는 케인스한테 처음 보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고, 그 간직된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을 만큼 하이에크는 케인스를 굉장히 뭐 하여튼 나이도 많고 어떤 우상 이런 식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하간 그렇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 통화량 조절, 어떤 돈을 조절을 해가지고서는 뭔가 경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건 케인스고, 뭐 지금까지도 절대 다수가 그게 맞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이에크라는 또 위대한 경제학자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량 그런 걸로다가 경계를 조절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두 개의 같은 세상에 존재해서 따로따로 정책을 시행해보지 않는 한 어느 쪽이 옳다고 확답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정책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잘 됐건 못 됐건 누구든 어느 쪽이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잘 됐으면 케인스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요소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하이에크처럼 오히려 케인스 때문에 더 늦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쪽이 옳다고 무슨 수로 얘기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양쪽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의견이자, 그래서 어느 쪽도 옳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확언 못하죠, 어느 쪽도. 다만 경제적 자유도가 높이 보장되는 국가, 즉 덜 개입하는 정부를 가진 국가일수록 더욱 본성이 온 것만큼은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영국이 남들보다 더 자유로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500년 이상 큰 번영, 이 세상을 주도하는 입장에 섰고, 아메리카는 그 이상으로 자유도를 누렸고 지금까지 어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자유를 부여하는 국가죠. 가장 크게 번성하고 있는 나라고요. 하지만 늘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상황이 좋아져서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기보다는 열심히 뭔가 하는 척을 해서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욱 이롭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설령 더욱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해서 실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막아놓으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와 시장의 논리를 믿고 가만히 놔두는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에요. 아쉽죠. 애석하죠. 그래서 쓰레기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시장은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에요. 물은 산에서 내려오며 온갖 요동을 치지만 결국은 고요해지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동치는 거를 잡아보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돼요.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식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시장은 자연입니다.
시장의 상태를 우리가 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는 모두 인위적으로 형성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벌어지는 예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대출이든 저축이든 소비든 급여든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춰 조절되며 균형이 저절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절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아니, 그 상황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칭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디플레이션이 경기 하강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주장도 최근에는 상당히 부정되고 있어요. 17개 나라의 180년간 경기를 분석해가지고 73건의 디플레이션과 29건의 불황을 조사한 앤드류 에키슨과 패트릭 케호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디플레이션과 불경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뭐 사례 연구를 해보니 관련 없더라. 디플레이션이랑 경기 불황이랑 뭔 상관이냐.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 경기는 하강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는 헛소리란 얘기인 거예요. 디플레이션과 불경기를 연관짓는 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 좋아지므로 돈을 쓰지 않게 될 거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갖고 싶기에 투자 의욕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루 이틀이야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미루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또한 오늘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는 가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물가 하락 상태를 논하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지출을 미룰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경기 하강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헛소리예요. 가령 오늘은 100만 원으로 쌀 100kg을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120kg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내년에 많이 먹기 위해 굶을 사람은 없겠죠? 일단 당장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필품만으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사치품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소나타 차량이 2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1,80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중에는 내년까지 기다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2천만 원 역시 작년에 2,200만 원에서 내려온 가격이라면 그냥 갖고 싶은 시점에 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례로 컴퓨터 대표적으로 2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해마다 점점 싸진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성능은 증대되면서 가격은 싸져요. 그런 걸 엄청나게 느끼죠. 느끼는데 사람들이 내년에 더 싸질 거니까 가전제품 내년에 더 싸질 거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자 이런 사람 있나요? 테레비 같은 경우 그 벽걸이 테레비 2000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후지츠에 근무했어서 아는데 1,000만 원이었어요. 테레비 한 대. 내년에 싸질 거니까 지금 안 사요? 그런 거 없어요. 싸지면 싸지는 대로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요? 아니에요. 계속 사요. 계속 더 사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놔두면 놔둘수록 더 이익이라 생각해서 매매가 위축되는 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가격이 떨어진다고 매매가 대기 상태로 있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구조라는 것은 집값이 올랐으니 그것을 팔아 조금 후진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써야겠다는 형태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은 집대로 차는 차대로 먹는 것은 먹는 것대로 점점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면서 그런 욕구의 방향대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느 시점에서 만족하며 멈추지는 못해요. 그러니 경기 하락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용한 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욕구를 실현하고 그 욕구는 점점 커지고 비싸지기에 또 노력하여 더욱 많이 벌어서 대응하는 거지 과거의 욕구가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그 크기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경기 호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부합합니다. 시장은 물가 하락에도 반응해서 균형을 맞추겠지만 물가가 급여에 앞서 선제적으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근로자들은 여윳돈이 더 많아질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는 호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이런 흐름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디플레이션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족해지면서 좋은 경제로 이어지는 순환에 대한 것은 국부론의 식민지 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정체는 액면 가격의 하락일 뿐 상품의 실제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결국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시점의 상품 가격보다 실제로 소비하는 시점의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 경제 주체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국가에 의한 통화량 조절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놔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코엠이 처음 발행한 총 통화량에서 추가로 공급되는 통화는 그래서 없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코엠은 어떤 멍청한 개인들에 의해서 그런 통화량 조절이라는 인위적인 조절을 안 한다. 그래서 코엠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획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도 없고 시중은행에 돈을 꿔주지도 못합니다. 바보 같은 놈들 혹은 쓰레기 같은 정치꾼 놈들에 의해서 경제가 휘둘리는 그런 거를 원천 차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코엠은 경제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상업의 도구입니다. 통화량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욕망이 거꾸로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거의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없다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은 일어납니다. 앞서서 제가 쌀가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디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생기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금화나 지폐를 쓸 적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래가 불편해져요. 경제 규모만큼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자꾸 뭔가 돈이 없어요. 뭔가 거래를 하려는데. 그래서 불편한데 이 코엠 체제에서는 불편이 안 생겨요. 왜? 코엠은 전산상의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이기에 물리적인 동전의 개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가 1 단위가 0.5 단위, 0.1 단위, 0.01 단위, 0.001 단위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산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숫자는 0과 1 사이에도 무한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통화 단위 아래로도 얼마든지 쪼개질 수 있어서 통화 단위의 한계로 인한 불편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코엠 체제에서 중앙은행은 그래서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자 이렇게 길게 썼던 거예요. 중앙은행은 두지 않습니다.